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사실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또다시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덮치는 분위기가 확 드러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갈수록 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었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41%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53% 그리고 0.93%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나스닥과 S&P 500 지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중동 리스크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했고요. 또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 특히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지금 사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WTI 2.44% 상승하면서 69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5%가량의 급등세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점차 안정을 찾는 WTI의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TI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강화가 되면서 국제 금값도 1%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가자 전쟁 1년 만에 확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에 국제 유가 또 국제 금값이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동성 지수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일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1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장중에는 2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20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20선을 다시금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더욱더 하방 압력을 가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습수한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화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하락과 또 상승이 두드러지게 갈려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락이 빨강으로 그리고 상승은 초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기술 섹터 한번 보실까요?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았습니다. 애플이 3% 가까운 하락세 기록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하락률, 엔비디아는 3%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섹터가 특히 부진했던 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고평가돼 있다라는 논란을 빚었던 기술 섹터에 특히 더 차익 실현 움직임 또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구글하고 메타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네모박스를 쳐놨는데요. 에너지주 그리고 산업 섹터 속에서도 방산주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에너지주 함께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리스크에 아무래도 전쟁이면 무기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방산주 함께 오른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종목별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부터 살펴보시죠. 애플과 엔비디아 각각 3% 가까이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이 하락한 이유는 바클레이즈가 아이폰 16의
세계 4분기 생산량이 약 300만 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애플 측에서 공급 업체에 조금은 요청을 한 것이 같다라는 게 바클레이즈의 입장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약한 아이폰 16 수요에 작년에 출시됐던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첫 주 판매량이 15% 이상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죠.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의 매출이 11%가량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는 0.7% 홀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피보털 리서치가 매수 의견 제시를 했는데 강한 플랫폼 또 신제품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의견 남겼고요. 정말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내는 메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리스크에 움직인 에너지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WTI 가격이 사실 장중에 5% 가까이 더 크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럴당 $70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는 이보다도 약한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개 섹터 등락률을 보시면 역시 에너지 섹터 전체가 2%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봐도 엑슨모빌, 쉐브론 2%대,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코노코필립스와 옥시덴탈은 3% 넘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 추이가 유지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방산주도 함께 올랐는데요. 종목별로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란과 이라크 쪽으로는 항공기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지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돼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 방산주 이런 리스크에 강세 힘을 얻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3% 넘게, 노스롭 그루만도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주는 또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빨간색 선이 지금 군사용 선적이 되겠고요. 초록색은 여행객들 또는 크루즈선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현저히 수가 적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크루즈 운행이 좀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카니발, 노르웨지안, 로열 캐리비안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고 또 테슬라도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시장에 또 반영이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10월 첫 거래일부터 다시 리스크가 부각된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들 줄줄이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겠습니다만 중동발 긴장이 고조된 점, 그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다시 2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핵심은 고용지표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부진해서 추가 B컷 가능성을 키우기를 바라는가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첫 스타트였죠. 어제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8월 9일 이직 보고서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당초 전망치는 직전월 그러니까 7월 수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었는데 이것보다도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시장은 예상 못한 증가라고 표현은 했지만 아직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고 신뢰하기까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지난 월요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전미 기업 경제학회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고용시장 상황이 분명 냉각됐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이후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 남아있는 고용지표 확인 결과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15분에 9월 ADP 민간 고용 수치가 공개됩니다. 월가 전망치는 12만 4천 명으로 직전월이 9만 9천 명으로 크게 낮아진 뒤에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날인 목요일 개천절 연휴에는 미국 한국 기준입니다. 밤 9시 30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번엔 22만 1,000건으로 전주 21만 8천 건보다 늘어서 이 지표는 다소 고용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인 4일 저녁 9시 30분 우리 시각으로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연준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용지표이기도 하고 지난 8월 기억하시는 블랙 먼데이를 촉발했던 장본인이기도 한 만큼 이후 그 중요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14만 4천 명 신규 일자리 전망치가 나오며 전월 14만 2천 건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4.2%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고용지표 발표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금리 전망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하는데 어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먼저 중국 내 인도량을 발표했었죠. 결과는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오늘부터 해서 이달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3분기 인도량이 발표되고 이어서 10일에는 로보택시가 공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일에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특히 오늘 나오는 3분기 인도량이 중요한 것은 한동안 테슬라가 중국 내 부진과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소, 전기차 부진 등이 겹치면서 주가가 힘을 못 받아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 2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테슬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났고 여기에 최근 중국에서 FSD 관련 진척 이슈 등이 더해지며 주가도 최근 한 달 사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개될 3분기 인도량도 그 기대감을 이어가게 해줄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와 수익성 높은 자금 조달 계획 등으로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글로벌 기준 약 46만 1,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 44만 4천 대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당시 46만 6천 대보다는 다소 줄어든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부 월가 투자은행들은 테슬라가 특히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대표 기업들인 리오토와 니오, 샤오펑이 먼저 3분기와 9월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리오토의 경우는 3분기 기준 15만 2,831대를 인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4%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20만 위안, 오늘 환율로 보니까 한 3,800만 원대 이상의 프리미엄 레벨 시장에서 리오토의 점유율이 17%까지 커지면서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니오는 3분기 인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고요. 샤오펑은 16% 늘어났습니다. 테슬라가 또 어떤 10월을 보내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4분기의 첫 거래일을 국내 증시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4분기 어떻게 보내야 할지 SC그룹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11월 FOMC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SC그룹 부가시역 최고 투자 책임자인 레이먼드 청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상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i, thank you for having m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Let's just get straight into our discussion first. As the Fed cut rates by 50 basis points in the previous meeting, do you think we could see another substantial cut in the upcoming November meeting as well? I don't think even the Fed Chair Powell can tell you right away whether he would cut 25 or Yeah. 50 bips in November. But I think he is going to be very data dependent and Yeah. open-minded. Given now his focus is pretty much on the US job market. Yeah. So what is worth monitoring between now and the next meeting in November would be how the job market data Okay. turns out. And our view is that there would likely be continued softening, Yeah. but still not pointing to the situation of a US recession happening. So our Standard Chartered SC CIO house view is that we continue to expect 50 basis points of rate cut before end of this year. Okay. And then next year, it will be about 25 basis points cut every quarter. Okay, so within this year, there's another possibility to get another 50 basis point down, right? Then with rate cut officially underway, which sectors should we focus more? Yeah, we have an overweight call on U.S. equities within global equities. Yeah. Okay, but we recommend diversifying across okay. sectors. Now, the key sectors we are still constructive on are the growth areas, including technology Yeah. and communication services. These are the sectors that we believe would benefit from AI structural growth trend. And in addition, multiple PE multiples will continue to expand Yeah. as rate cuts continue to happen. And apart from that, we recommend balancing some growth features with resilient earnings growth sectors, such as healthcare. Okay. We think that it's good to add to healthcare or even financials on pullback. Okay, so it's important to diversify sectors at this stage and focus on the growth sector. Then China also has announced a massive stimulus package. How do you assess this move and what impact do you think the market will absorb? Yeah. China does really surprise us this week so Yeah. far with a lot of stimulus measures across banking, housing, Yeah. consumption, and so forth. So I think in the near term, sentiment towards risk assets in China will improve. Okay, we expect around 5 to 10% incremental upside to both Hong Kong Hang Seng Index and also onshore CSI 300 index in mainland China. But we do think that whether this kind of rally would be sustained depends highly on whether we would see more bond issuances by the Chinese government, because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re pretty tight in cash at this point because they cannot generate land sales given the property market situation. So we think that they need to issue a lot more bonds in order to fund the budget deficit. Okay, then is there any other specific sectors that we can raise our expectation? Well, two areas in China equities that we favor at Yeah. this moment. Number one, we like the non-bank, high dividend, state-owned enterprise shares listed Yeah. in Hong Kong. The reason being, H shares in the state-owned enterprises right now are giving investors about 7% dividend yield. And that's on top of the share price upside potential now that we are experiencing. Yeah. The reason why I exclude banks in this buy idea is that we are concerned that the Chinese banks will likely have to do national service. And this seems to be the case now, as one of the policy stimulus measures includes Yeah. lowering the outstanding mortgage funding rate. So that would mean that the interest rate margin for the Chinese state-owned banks will likely shrink
in the foreseeable future. Now, the other area we also like would be high quality Chinese growth stocks in the communication and consumer discretionary sectors. The reason being stimulus measures are ultimately targeted to boost discretionary consumption in China. And so we think that we are just starting to see policy stimulus, and there will likely more to come to boost consumption in China. Cool. And I think the one of biggest issue going on in our stock market is also about the risk regarding to AI and semiconductor. Do you really think the semiconductor are truly facing a winter season? And as we already checked the earnings for Micron, they already show us that it's going to be strong in the next year as well. What are your personal opinions? Yeah, I disagree that AI winter is coming. As a matter of fact, if we play baseball, you know that we think that AI is still in the early innings of this upcycle. But wha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is that we are much earlier than previous cycles to see the monetization of these new investment in AI. Like, as opposed to in the past, internet bubble happened because a lot of the internet companies were loss-making. They are not able to turn around until years after. So as you said about Micron, we also have heard from NVIDIA CEO Jensen Huang that AI investments are worth making because the customers are outstripping supply. The demand is so strong. And so once NVIDIA can add enough capacity to really produce more advanced AI chips, we think that more of these platform customers will order more. And so we think that the momentum will continue. So it's all about the expectation gap. Okay, so AI sector are still in the early stage and the demand is still remaining strong. Then at this time, if NVIDIA start produce the next AI chip, Blackwell, what would the sector react to that? Well, I think two things to think about, right? One would be the fact that product innovation always brings about incremental demand growth, right? So it's definitely good news if Blackwell continues to be successful as a new product. Seco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a product innovator, including NVIDIA, to be able to generate enough productive capacity to feed the orders. So hopefully the capacity would be on stream in the next 12 months to really sustain this AI demand momentum. Okay. Then with the Micron earnings, we are heading into the next earnings seasons. Which sectors do you think investors should be optimistic about? Well, I think we need to be selective here. For some of the leaders that we highlighted in the AI sector, they will likely continue to outstrip some of the forecasts on the street in terms of their earnings expectations, right? If that's the case, we think that it's still a good time to really buy on any pullback going into the earnings season. And the other area to think about is financials. U.S. financials have come down quite a bit because one of the major banks recently guided down the net interest margin expectation. But we think that it's bank specific, and from the previous track record, we always see that U.S. major banks would come back quite strongly. And given that we are expecting a soft landing in the US, right, we think that loan growth will remain quite solid there. Okay, as we are expecting soft landing in the near future, financial sector would be very optimistic. Then Korean investors are also showing a significant interest in EV and battery market. Do you have any of your personal views for those industries?
Yeah, this is one of the most exciting growth areas in Asia, Yeah. right? And it's not just Korea, Hong Kong, China are equally excited about that. But there's just some offsetting concerns about this industry that I need to highlight, right? Like, let's start off with the positive. The EV sector is definitely seeing increasing global market penetration. 1 every 4 cars sold in the world these days are electric vehicles. Okay. And in China alone, 1 of every 3 cars are EVs EV, already. yeah. So that's a lot of momentum going in terms of penetration. Okay. But it's dependent on how good the products are, how well priced the products are. In other words, in order to expand into the mass market, you need to keep lowering the price for better technologies. But what we are facing is geopolitical tensions and more sanctions coming from advanced economies trying to limit the growth of emerging economies like China and Korea. And so that is an offsetting negative that we need to be mindful of. So EV names or battery names could be under some volatility in the near term, approaching the US elections. But longer term, we are structurally very positive on this group. So in longer term, still very positive with EV and battery industry as well. Then for our last question, recently the gold, its price is keep getting its record high recently. Any other views with the gold? Well, we are very positive on gold. SC latest house view is thinking that we need to be overweight on gold as a major asset class. And our 12-month price forecast on gold has gone up to $2,800 US dollars per ounce. So we think that in the near future, geopolitical risks are heightening, right? As the US-China tensions could continue to mount, I think it's important to add more exposure to gold as a hedge against any downside risk from geopolitics and even economic recession. Ok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nd thank you for sharing your insights with us today.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SM PMI 졸트 구인 보고서 발표, 피트 매그니피센트 센스 7 vs IT 버블입니다. 자, 어제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뭐 미사일 발사했다고 했는데 또 뻔하죠. 우리나라만 악재 다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무슨 전 세계에서 가장 서러운 나라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뭐 초음속 미사일 뭐 얘기 나오던데.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미국은 걱정 없다고. 무슨 얘기했죠? 로키드 마틴이랑 뭐 레이디스 홀딩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레이도스 홀딩스? 그쵸? 신고가잖아요. 자, ISM 매뉴팩처링 PMI입니다. 자, ISM하고 S&P 글로벌 게 있는데 ISM을 조금 더 중시하죠. ISM 매뉴팩처링 PMI 47.6 예상했는데 47.2 나왔습니다. 계속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3년도 이후에 50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졸트 잡 구인 공고수는 764만 건 예상되는데 804만 건 나와서 예상치 상회 나왔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잡 오프닝 구인 공고수가, 그러니까 이게 구인 공고수가 많다는 건 뭐죠? 구인난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구인 공고수를 많이 낸다는 건,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구직하고 구인하고 다른 거잖아요. 구직은 지금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구직하는 거고, 구인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공고를 낸 거죠.
구인 공고수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쭉 떨어지고 있죠. 원래 1,000만 건 넘었었어요. 구인 공고수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구인 공고수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8월 달에 지금 이번 연도 8월 달이죠. 여기에 지금 2023년도 8월 달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지금 구인 공고수가 최고치가 나왔고요. 8월 채용 공고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here's quiz. 이게 지금 구인하는 건수죠. 구인 건수랑 나간 건수, 이직 건수. 그러니까 이직하고 자발적 퇴사가 있고 권고사직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나간 건수예요. 그리고 지금 구인 건수 이게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희한한 거는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정부가 입맛에 따라서 조작을 한다. 그리고 중국은 더 특히 심하죠.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은 막 자기네가 불필요한 건 다 빼버려요. 예를 들어 물가가 너무 높을 것 같다. 그럼 물가 제일 높은 거 빼버려 그냥. 완전 조작이에요, 조작. 근데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안 그럴까요? 대선을 앞두고 너무 나쁜 거는 나쁜 지표를 빼면 되죠, 변수를. 자,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게 아까 ISM 제조업 지수 나왔잖아요. 서비스업 PMI도 그렇고 제조업 PMI도 그렇고 어쨌든 설문조사인데 이거는 ISM 서비스 PMI네요. 초록색이. 그리고 이게 구인 공고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벌어지고 있죠. ISM이든 S&P든 PMI 지수에 세부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부 지표 중에 이 고용 지수입니다. 고용 지수가 그냥 기업 담당자한테 구매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고용은 어떨까요? 고용 지수. 고용 지수가 지금 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었죠. 그다음에 구인 공고수는 내려가고 있었죠. 2023년도 이후에 완전히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ISM 고용 지수가 확 내려갔는데 이 구인 공고수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엇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ISM에서 그 구매 관리자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구인이 어떨 거냐 같냐고. 구인 고용이 어떨 거 같냐고. 고용이 안 좋아질 거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구인 공고를 늘렸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엇갈렸죠. 이게 누가 맞는 거죠? 지금 이 구매 공고 관리자한테 물어봤는 설문조사는 줄어들었는데 이건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부 지표가 있는데 이 지금 ISM 매뉴팩처링 지표잖아요. PMI 아래 신규 주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가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고용에 대해서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전부 아까 전에 뭐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는 다 보였잖아요. PMI가. 근데 이게 신규 주문이든 가격이든 고용이든 지금 다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다시 여기서 지금 다 쌍봉을 그리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 쌍봉을 그리고 그죠? 쌍봉, 쓰리봉을 그리고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서 그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신규 주문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 가격도 자기가 파는 제품 가격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다 안 좋다고 대답을 했는데 구인 공고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엇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기업의 담당자들이 앞으로 고용이 안 좋다고 했는데 왜 구인 공고를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엇갈리고 있다고요, 지금. 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맨날 무슨 여론조사가 뭐 필요가 없느니 뭐니 응답률이 3%밖에 안 되느니 뭐 그래도 그 추이는 결국 중요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응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2014년에는 60%가 넘었거든요. 100명한테 전화 걸면 60명이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3%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구성할까요? 추측.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졸트 보고서를 맨날 인용하고 금요일 날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고용 보고서가 그게 더 중요하고 이게 고용 보고서가 먼저 선행하고 얘가 지금 앞에 나오긴 하는데 얘가 후행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33%면은 나머지 67%는 허상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매 공급 관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 고용이 안 좋다고 했는데 구인 공고 수는 지금 다시 늘어났잖아요.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지금. 지금 767만 3천 건이었는데 7월 달에 이게 7월 달에 또 조정됐어요, 지금. 7월 달에 767만 3천 건이 나왔는데 7월 달 거를 777만 1천 건으로 수정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정을 해도 그만큼 높였어도 이번에 8월 달에 804만 4천 건이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월스트리트의 예상치 최고치도 상회했어요. 근데 너무 엇갈리잖아요. ISM에서는 안 좋다고 구인 공고 얘기를 했는데 구인 앞으로 고용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구인 공고가 많았잖아요. 그럼 격차가 나는 게 이런 설문조사 응답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10년 동안.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가겠죠. 지금. 이게 차트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횡보하다가 내려가고 홍보하다가 내려가고 박스권 계속 여기 또 횡보하고 있죠. 이게 만약 강하게 치솟으면 이렇게 V자로 가야 돼요. 급락한 뒤에 횡보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급락을 부를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앞으로 또 10년은 더 낮아질 거예요. 나중에. 더 낮아요. 그렇다고 뭐 졸트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졸트 말고 다른 거는 다른 설문조사 더 하겠죠. 아무도 응답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30% 벽을 깨고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더 이제 어려워진 거죠. 왜냐면 이게 나머지 60-70%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없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게 다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맨날 무슨 뭐 언론에 뭐 제조업 지수니 뭐니 졸튼이 나오긴 하는데 응답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매그니피센트 7이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지금 IT 버블 시대랑 비교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랑 IT 버블 때 뭐 이게 지금 IT 버블처럼 무너진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말대로 뭐 그쪽 주장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지금 50bp 인하를 한 게 경기 침체 신호탄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인하를 할까? 나라가 인정한 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경기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였다면은 그럼 그게 신호인 거죠. 경기 침체. 그럼 이제 증시 고점인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매그니피센트 7도 지금 2000년도 IT 버블 때 그 수준이기 때문에 급락한다. 그럼 뭐 지표들을 볼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 있고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오라클, IBM, 그 다음에 이게 뭔가요? 노르텔, 그 다음에 링켄드 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31.3%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매그니피센트 7이 시가총액에. 근데 이 당시에는 19%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 2000년대 IT 버블 때보다는 더욱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완전 편중됐어요.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7개 종목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리고 쌓인 현금은 지금 시장 대비 쌓인 현금이 이때 지금 4.2%인데 이때 1.7%였거든요. 현금은 훨씬 좋아요. 현금은 지금 2배 이상 쌓여 있어요. 그리고 24개월 포워드 PER. 포워드 PER은 그 주당 순이익 곱하기 이걸 하면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주당 얼마 벌어들였냐. EPS 곱하기 PER이 그러니까 주가란 게 뭐예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로 표현되어 있는가가 주가잖아요. 근데 주당 순이익에 대비해서 24개월 앞당겨서 미래의 PER을 계산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25.7이고 애플 26.5, 엔비디아 24.1, 아마존 25.4, 알파벳 16.6, 메타 19.2, 테슬라는 55.4네요. 많이 땡겨왔네요. 평균이 23.9거든요. 자, 이 당시에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유일하지 않나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어요. 지금 겹치는 게 맞죠? 인텔 지금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지금 2000년대랑 2024년도 25년의 간격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동일하게 겹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어요. 이 회사 대단한 회사예요, 진짜.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당시에 53.2였고요. 시스코가 101.7이 나왔고 평균이 52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PER이 23.9랑 52배면은 그냥 단순히 이 절대값만 보면은 IT 버블 때는 52배를 받았는데 지금 23.9배니까 야, IT 버블보다는 반밖에 안 왔네, 이게. 고평가가 아니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맞죠?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프로핏, 현금 흐름, 마진, 순이익 마진이 지금 엔비디아가 53%가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5%, 애플 27, 아마존이 9, 알파벳 28, 메타 34, 테슬라 9 해서 평균이 지금 28입니다. 순이익 마진율이. 이 당시에 2000년대 IT 버블 때 마이크로소프트 39. 이렇게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시스코 17%, 인텔이 25%. 이렇게 해서 지금 16%입니다. 순이익 마진율도 거의 2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보면은 PER은 IT 버블 때보다 반밖에 안 되고 그 20몇 배라는 거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 우리나라도 20몇 배짜리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 동남아시아에 있는 20몇 배에 비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몰려 있는 데서 여기서 20배면은 되게 낮게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순이익 마진율이 28%니까 이때 2배고. 야,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현금 흐름도 현금 지금 캐시 쌓여 있는 것도 4.2%니까 1.7%에 한 3배가량 되고. 그러니까 요것만 보니까 요거 빼고는 그렇죠? 너무 얘네 7명에서 편중됐다는 거, 시가총액이 편중됐다고 빼고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IT 버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숨어 있는 게 있죠. 자,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 4.5나 차지하고 있네요. 이때 IT 버블 때. 그리고 이때 53.2였고 시스코는 101이었어요, 무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때 순이익도 저기였네요. 39%.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텔이 잘 나갔었죠. 인텔이 시가총액 3.6이나 차지하고 있었고 42.1배에다가 순이익 마진이 25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과 있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주당 순이익을 주수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줄여버리면. 주식을 없애버리면. 애플이 지금 2023년도 6월부터 2024년도 6월까지 1년 동안 830억 달러 주식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발행 주식수 감소 효과가 나요. 그 자사주 매입해서 이거 뭐예요? 미국 주식들 매입해서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해서 불태워서 주식을 없애버려요. 그럼. 주식 숫자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요. 주식 숫자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높아졌으면 어떻게? EPS 곱하기 PER이 주가니까 주당 순이익이 높아졌으면은 똑같은 주가라고 치면 PER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IT 버블 때 뭐 50배 받았고 지금 25배라고 해서 반밖에 안 되네. 그게 아니라 IT 버블 때보다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저것만 보면 안 되겠죠. 24개월 포워드 PER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나 뭐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설문조사 응답률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마켓 시그널 1부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돼 가고 있는데요. 중동 리스크 그리고 4분기 시장 대응 전략, 게다가 고용 지표까지 저희 차례차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서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선 34일가량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부통령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지 시간 10월 1일에 오후 9시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TV 토론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팀 월즈 후보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JD 벤스 후보가 TV 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대선 토론 시청자 수가 지금 6,700만 명 가량이었는데 이보다는 조금 적은 시청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부통령 TV 토론에 집중을 하는 이유, 작은 변수 하나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CBS가 이번 토론을 주관을 하는데요. 토론에 앞서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TV 토론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었는데요. 물론 지지하는 당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상대 당의 후보가 실수하진 않는지 면밀히 지켜보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각각 71%, 61%로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죠. 그만큼 이미 선호하는 당, 지지하는 당을 결정한 유권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부통령 TV 토론에서 각각 당의 어떤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대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V 토론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각각의 공격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공격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이때 경찰 대응이 과잉 대응이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사망 사건 이후 미니애폴리스 폭동에 대한 대응을 잘 했는지 이에 대한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 그리고 2005년 제대한 게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격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처가 미숙한 것 아니냐 이런 공격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이디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요. 2021년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 발언으로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죠. 이 부분 공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IT 이민자가 애완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음모론을 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격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벤스 부통령 후보 2020년 말까지도 트럼프에 대해 좀 비판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손을 잡았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라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설명해봐라라는 공격 또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포인트들에 집중을 하면서 한번 관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토론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토론 전에는 팀 월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다, 진정성이 있다, 진실을 말한다,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한다. 모든 질문에서 팀 월즈의 응답률, 그렇다라는 응답률이 더 높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부통령 TV 토론 이후에 제이디 벤스도 이런 응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 부통령 후보들의 선호도가 이렇다면 전체적인 대선 선호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지금 중도 포기한 이후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초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추세에 있고요. 10월 1일을 기준으로 봐도 약 1.8%포인트가량의 그런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박빙인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통령 TV 토론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부통령 TV 토론 많이들 시청을 안 하는 조금은 소외된 토론이었지만 지금의 경우 추가적인 대선 TV 토론이 없고 또 초박빙의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과 함께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갈 것 같은데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겠죠. 에버코어 ISI가 관련주들을 꼽아봤습니다. 해리스 월즈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와 벤스 관련주 분할해서 꼽았는데요. 일단 민주당 우위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또한 건강보험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선전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다만 규제 강화로 인해서 금융 또 유틸리티 에너지 제약주까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종목을 꼽았는데요. 앱티브를 가장 먼저 꼽기는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앱티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는 월마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도 금융주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주에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흔들림 속에서 꽤 강한 그런 안정성을 보일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화당 쪽의 관련주 한번 보실까요? 금융, 에너지, 방산 당연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관세 전쟁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농산물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7가지의 지금 픽들을 선전을 했는데요. 슈퍼마켓인 크로거 포함이 돼 있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골드만삭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부통령 TV 토론 조금은 소외됐던 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신스틸러가 될 수 있을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